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남현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카카오 목통 사태 관련 뉴스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토요 와이드, 주말 오후 8시 뉴스, 일요 와이드를 중심으로 이민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대형 SNS 데이터 센터 화재로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비스 장애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는데요.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택시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 음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에서는 사태 발생 이후부터 대책안이 논의 중인 현재까지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사례, 피해 보상 논의, 정부 입장 등 지속하여 주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메신저 15일 오후 8시 뉴스를 살펴보면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 지난 후의 현장이 담긴 현장 보도입니다. 기자는 화재가 거의 진압되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배경으로 하여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는 오후 3시 반쯤 데이터 센터 배터리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전력을 차단하면서 카카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가 서버나 전산실로는 번지지 않아 데이터 손상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에 지하 4층 규모로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등의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도 관리하는 시설로 이에 해당하는 플랫폼 서비스들에는 장애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16일 오전 8시 일요와이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5일 뉴스보다 화재 관련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여 전달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2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였으며 60여 명의 소방 인력이 출동하였습니다.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배터리 셀 등의 소화약재가 스며들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메신저라고 불렸던 만큼 이번 화재로 인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 장애의 피해 사례들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입니다. 연합뉴스TV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 보도하며 서비스 복구 현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번 사태의 원인인 화재 역시 놓치지 않고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20여 대의 소방차와 6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할 만큼의 화재였다는 점을 기자 리포팅뿐 아니라 현장 화면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 역시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있을 텐데요. 관련하여 후속 보도 역시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데이터 기반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예방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보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15일 오전 8시 토요와이드에서는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장 수색을 진행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 징수율은 전체 약 51조 가운데 2조 수준으로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인데요. 해외로 도피할 경우 체납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는 모두 약 2,500명으로 이들의 체납금 총액은 792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한 경우는 15건으로 연평균 3건에 불과하다고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14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맺고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국 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공조가 가능한 나라는 63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전했습니다.
본 보도에는 많은 내용의 수치들이 등장하지만 해당 수치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가 가장 전하고자 했던 내용인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나 해외 도피자들의 징수액 등을 그래프로도 표현하여 자료 화면으로 함께 제공하여 해당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와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징수 가능성이 왜 낮은지 덧붙여 설명해 주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통해 당국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보도는 해외 도피자와 관련 국제공조 실효성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보도 초반 언급했던 명단 공개의 실효성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나이는 물론 주소와 직업까지도 공개하는 등 나름의 고강도 대책이라고 시행하곤 있으나 보도된 수치를 보았을 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노동 현장의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꾸준히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14일 뉴스투나잇, 15일 토요와이드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14일 오후 10시 뉴스투나잇은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를 하다 옥상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다 추락한 노동자, 건물 천막을 교체하다 추락한 노동자 등 추락 사고 사례를 중점으로 보도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추락 사고로 매일 4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락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구명줄 설치 등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해도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시행된 지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기자는 향후 적용 대상을 넓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이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15일 오전 8시 토요와이드에서는 14일 보도에 이어 추락사가 자주 일어나는 소규모 작업장에 주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락사 사고는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지만 상단수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 추락사 사고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업의 전체 규모는 크지만 분리발주로 공사비가 줄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사고가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약 20.2% 줄었습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2년 뒤에나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유예 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추락사에 중점을 둔 보도와 15일 소규모 사업장 지적까지 이어진 보도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중심의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오는 한편 이어진 보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5일 보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많은 정보들을 적재적소에 유연하게 전달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50인이나 공사비 50억 원 수준이라는 것,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2년 뒤에나 적용된다는 점 등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가 약 20% 줄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같은 날 혹은 동일 기사에 담겨진 내용은 아니었지만 연합뉴스TV에서 꾸준히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다양한 재해 가운데 추락사에 집중하고 추락사가 많이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여 해당 법안의 중요성과 한계점이 더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유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모니터링했다면서요?
네, 저는 10월 9일과 16일 2주간에 걸쳐 방송된 특집 다큐 한글 K 콘텐츠 타고 세계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K-팝과 K 콘텐츠가 몰고 온 한국어 열풍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을 수상하며 K 콘텐츠의 새 역사를 썼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미국 LA시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처음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어서 영화 기생충, 미나리,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가 해외 시상식에서 당당히 수상을 거머쥐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는 세계가 좋아하는 보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물을 잘 만들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색깔을 잘 섞어서 풀어낸다는 점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데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또한 K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K-팝 열풍을 이끄는 방탄소년단 BTS는 최근 몇 년간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다는데요. 이제는 한국 그룹이 해외 공연에 나가는 게 당연해졌고 K-팝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LA시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음반가게에서는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고객들이 한국어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K-팝을 즐기는 현지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K-팝의 인기가 해외 팬들에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K-팝 팬들은 아이돌과 훈민정음이 합쳐진 돌민정음이라는 새로운 한글 문화로 활발히 소통한다는데요. 이는 팬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외국어로 번역하면 어감이 살지 않거나 대체할 단어가 없을 경우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K-팝과 K 콘텐츠의 열풍으로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들이 부쩍 늘었고 해외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기를 체감할 수 있다는데요. 이 열풍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를 제때 반영해서 현지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K-팝과 K 콘텐츠에 주목하는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팬들은 K 콘텐츠 속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대사나 노랫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한국어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 서점이 있다는데요. 서점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책을 흥미롭게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특히 최근 K 콘텐츠의 열풍을 반영한 한국어 학습 교재를 내놨다고 합니다. K-팝과 K-드라마는 해외 시청자들이 보고 즐기는 문화 콘텐츠이자 한국어를 접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때 콘텐츠를 자막으로 보느냐 더빙으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성공 비결이 바로 영어 더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외 시청자가 K 콘텐츠 속 한국어 대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잘 되어야 한다는데요. 영화 기생충에서는 짜파구리를 해외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라면과 우동이 합쳐진 람동으로 바꾸어 번역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또 하나의 창작이라 불리는 자막과 더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진다는데요. 한국 콘텐츠를 번역하거나 더빙하는 과정의 핵심은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국적 콘텐츠 시대에서 맛깔난 번역이 더욱 중요해졌다는데요. 번역가가 아닌 번역 작가라고 고쳐 부를 만큼 K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K 콘텐츠에서 불붙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글이 지닌 조형미로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서예가 이정화 씨는 서예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한글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붓글씨 쓰기가 외국인들이 한글을 색다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데요. 글자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일 낮에 경복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K-팝과 K 콘텐츠를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겨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세종학당에서도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은 K 콘텐츠와 한글이 어우러져 세계 속에서 오래 사랑받길 바라본다는 희망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유경 학생은 이번 특집 다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이번 특집 다큐를 보면서 K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번역과 더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다국적 콘텐츠 시대에 맞춰 K 콘텐츠가 발전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유경 학생이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 경제 상황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올리는 트렌드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문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성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역대 최초 5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섰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3% 기준금리를 기록한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연속 인상도 최초에 해당합니다. 금통위는 앞서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사전 예고 지침을 깨고 이날 역대 2번째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빅스텝 단행 배경으로 물가 오름세를 지목한다고 아주경제는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실제 물가 바로미터로 일컫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에 이어 2달 연속 낮아졌지만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의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물가를 둘러싼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달 일반인 대상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7월 역대 최고 기록 4.7% 이후 석 달 연속 4%대를 유지 중입니다. 미국 금리 행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시장 특성상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도 빅스텝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날 회의 전까지 미국 기준금리와 국내의 최대 격차는 0.75포인트였습니다. 더욱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초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 3.25포인트 금리를 또다시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면 양국 간 금리 차는 1.25포인트까지 나게 됩니다.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은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해 단행될 것이라는 점인데 높은 수익률을 쫓는 외국인의 자금 유출 위험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25포인트 격차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폭인 1996년 6월 당시에 1.50포인트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른바 킹달러 시대를 맞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이 오르고 물가 상승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예, 연이은 빅스텝 단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민생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언론들은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올해 6월과 7월에 6%대에서 고공비행하던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과 9월에는 5%대로 두 달 연속 둔화하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상승세 둔화에는 국제 유가가 한풀 꺾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석유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7월에 35%, 8월에 19%, 지난달에는 16%로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업제품 품목의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전월 2.44포인트에서 2.32%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최고의 상승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9월 우리나라 서비스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습니다. 4.3%를 기록한 지난 2001년 10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입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은 2020년까지 0%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중순 2%대로 올랐었습니다. 이후 올해 7월에는 4%로 약 14년 만에 4%대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서비스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서비스 물가가 6.4% 올랐습니다. 1998년 4월 6.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개인 서비스 중에서도 외식 물가가 9.0% 올라 1992년 7월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8.7% 상승했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와 무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5%대 이상의 고물가 지수에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세계일보는 덧붙였습니다. 이달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 역시 수입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6일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5 내지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잠재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일단 기준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전망도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네.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로 접어들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내 8%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집값 급등기 당시 대출을 최대한 끌어 내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 매수자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단지는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올랐던 집값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에서는
초반 급매로 나왔던 가격이 시세로 굳어지면서 수억 원대의 하락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GTX 호재로 집값이 올랐던 경기 화성, 동탄, 의왕, 인천, 송도 등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12년에 하우스푸어 사태가 10년 만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뉴시스는 덧붙였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침체기의 최정점은 바로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5 내지 6%대로 치솟으면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한 급여 생활자가 이자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자 집값 하락세는 한층 더 가파라졌고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든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금융당국은 이듬해인 2014년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집값 하락세는 2012년 당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3% 내렸고 수도권도 0.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수도권 모두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양상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장 냉각 속도가 워낙 빨라 당시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미분양은 보통 5만 가구가 넘어가면 불황의 잣대로 보는데 2008년에는 16만 가구에 육박했던 반면 현재는 3만 1천 가구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어음 부도율이나 연체율도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체감으로 볼 때는 빙하기로 접어들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으며 이는 집값 하락기 초입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8년 10월 기준금리는 5.25%였다가 2009년 2%대로 뚝 떨어지면서 가을께 집 경기가 약간 살아났었지만 이후 2012년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지금은 금리가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기준금리 3%대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과 가게의 고통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그만큼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의 역할 그리고 지양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왜 시작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강달러 현상은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기업과 가게의 고통이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성장률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언론은 경제 상황에 관한 기사를 보다 많이 보도하여 가게와 기업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때일수록 언론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과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는 보도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특히 구입 빈도가 높고 소비자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을 보도하는데 금파, 금상추, 금겹살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가격 정보 인식에 영향을 미쳐 농축산물 소비를 왜곡시키고 인플레이션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언론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성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